혹여라도 궁금증의 영상을 본다면 당장 꺼라. 마약은 곧 죽음이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걸까? 의지로 마약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해서 마약을 한 번 하는 순간 못 멈추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이 모든 의지를 죽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영상을 종료하세요. 어쩌면 마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더 좋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의 진짜 의미, 대마초와 마약의 관련성, 일상생활에서 느껴보는 마약, 금단 증상 느껴보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기심에 보고 있다면 당장 영상을 꺼라. 마약의 진짜 의미, 마약의 마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대부분은 마귀의 마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찾아보니 마약의 마는 마귀 마가 아니라 절이다. 마비되다 마이다. 그러니까 마약은 악마의 약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뜻이다. 대체 마약이 뭘까요? 왜 우리는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분류하면서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사람은 마약이라는 범주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법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법에서 마약류로 지정하면 그때부터 마약인 겁니다. 물론 법률로 지정되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와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란 것이 애매해서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시대별로 국가별로 마약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유엔이 제시하는 마약의 기준을 쭉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약물의 위험성과 의존성이죠. 그 기준에 따라 아편, 엑스터시, 헤로인,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등이 마약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카페인은 마약에서 제외됐죠. 법적으로는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국가가 허용한 3대 마약 중 가장 약하다는 카페인을 살펴봅시다. 카페인은 중독이 됩니다. 의존성이 있죠.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반나절만 커피를 못 마셔도 금단 증상을 보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머리도 멍해지고 속이 안 좋아지면서 손톱을 물어뜯게 되죠. 또한 카페인은 독성이 있습니다. 많이 섭취하면 죽을 수 있어요. 카페인의 치사량은 약 10g인데 이는 프랜차이즈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귤러 사이즈 80잔 정도입니다. 커피 80잔을 한 번에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 안전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량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특별히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10잔 정도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죠. 반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초의 치사량은 5분 이내에 자신의 몸무게만큼 피우는 겁니다. 참고로 대마초 한 개비는 1g이 안 됩니다. 1g이라 치더라도 거식증에 걸린 깡마른 40kg 여성이 대마초를 피워서 죽으려면 5분에 4만 개비를 피워야 합니다. 물론 대마초는 꽤 특별한 경우입니다. 헤로인이나 히로뽕처럼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이 마약으로 지정된 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애매한 의약품들은 필요에 따라 마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마약 사용자의 70에서 80%는 평생 대마초만을 피웁니다. 즉, 대마초만 합법화돼도 마약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죠. 대마초는 알려진 대로 위해성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기술의 발달로 마약 성분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대마초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은 술이나 담배보다 위해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중독성도 낮고요. 마약 금지론자들도 이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약 금지론자들은 대마초 금지 정책을 고수하는 걸까요? 그들은 일명 디딤돌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대마초를 피웠어요. 좋네. 그래서 계속 피우다 보니 내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더 강한 거, 더 좋은 걸 찾게 돼서 결국 하드드럭까지 한 단계 올라가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손도 못 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면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약 5%쯤 됩니다. 디딤돌 효과가 맞다면 제가 맥주를 몇 년 마시다 보면 맥주에 내성이 생겨서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결국 맥주를 증류시킨 위스키에 손을 댔다가 중독이 돼야 합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면 소주 중독자가 되고 와인을 좋아하면 브랜디 중독자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에세 1mg 피우다가 말보로 레드 피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문제 때문에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술이든 담배든 점점 더 순한 걸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쯤에서 마약을 하지 않는 독자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마약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피해를 주든 안 주든 간에 사람들은 대체 왜 마약을 하는 걸까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이들은 왜 하필 마약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장이 있죠. 바로 중독입니다. 말 그대로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호기심이든 치료든 강제로든 마약을 일단 접하게 되면 중독이 돼버려서 마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초기 정신의학자인 에밀 크레펠린 때부터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약 사용을 설명하는 주류 해설입니다.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주장이죠. 일단 마약을 접하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독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고 몸에 흡수되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약이 특정 신경물질을 대체하기도 하고 신경물질을 자극해 과하게 반응하게도 합니다. 이런 마약 작용이 몸에 익숙해지면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 신경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더라도 더 많은 신경물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마약을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찾듯이 마약 사용자가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끊을 수 없듯이 마약 사용자도 마약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약의 중독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수컷 쥐에게 순수한 물과 모르핀을 섞은 물을 제시합니다. 쥐는 물 대신 마약 음료를 선택하고 결국 중독이 됐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죠. 방법이 조금 다를 뿐 이런 식의 시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쥐에게 관을 삽입해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원숭이에게 코카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늘 중독, 그리고 죽음이죠. 이런 실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마약은 위험해.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는 건 만고의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해 일상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약 아닌 마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약 아닌 것들로 마약의 효과를 느껴보는 거죠. 담배와 술, 커피, 차, 이렇게 당연히 마약인 건 제외하고요. 섹스나 도박, 이런 건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누구나 마약 못지않게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 제외하겠습니다. 섹스나 도박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중독되는 건 마약 중독보다 딱히 낫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들의 안전한 놀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음악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합법적으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마약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음악은 마약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뇌 속에서 도파민 활성이 촉진되는데 도파민은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대부분 마약도 도파민을 대체하거나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음악이 뇌에 작동하는 방식은 마약과 거의 같습니다. 음악의 마약 효과는 자신이 잘 모르는 음악보다 잘 알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더 극대화됩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뇌는 바로 그 음악을 알아차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악에는 보통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클라이맥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고대하던 클라이맥스가 오면 뇌는 기다림을 보상받으면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단적인 쾌감을 맛보게 되죠. 개그맨 유민상 씨의 유행어처럼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물론 이건 음식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실제 마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본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성관계도, 음주도, 흡연도 음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신다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 엑스터시는 고대부터 인류가 마약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종교를 돕기도 했지만 종교 그 자체도 마약 같은 황홀감을 선사하죠. 마약으로서의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일단 신앙을 가져야 하고 마음속으로 진짜로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죠. 운 좋게 믿음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마약을 경험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종교 집회에 참여하세요. 사회와 격리돼서 외딴 곳에 떨어져서 하는 집회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당일치기가 아니라 숙박을 한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캠프의 저녁 시간이 되면 고양된 상태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행사에 참여하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방언을 하게 겁니다. 신이 당신에게 찾아오고 당신은 마약 이상의 엑스터시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종교 음악까지 합쳐지면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죠. 음악도 종교도 싫다면 좋은 대체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마약의 이름은 바로 설탕이죠. 단맛이 당기는 건 인류의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늘 열량 부족에 시달렸고 높은 열량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단맛은 보통 열량이 높죠. 즉, 인류는 설탕을 좋아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뇌는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설탕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먹으면 뇌에 곧바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설탕은 마약처럼 뇌 속에서 도파민을 활성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뇌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단 걸 찾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을 섭취하는 것으로 마약하는 기분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마약 금단 증상을 경험해 볼 수 있죠. 영화에 보면 마약을 끄는 중독자들이 금단 현상을 겪는데 마약도 해보지 못한 우리가 이 기분을 이해하긴 쉽지 않죠. 하지만 설탕을 끊음으로써 이 기분을 유사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사 먹는 음식 대부분에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료, 술 이런 건 당연하고 각종 찌개나 볶음 등에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맛을 내기 쉬우니까요. 설탕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을 철저하게 자신이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조미료도 쓰면 안 됩니다. 그 안에도 당류가 들어있죠. 그런 모든 철저하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 설탕을 끊고 3일 정도 지나면 드디어 고대하던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메스꺼움과 두통이 찾아오죠. 물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여러분은 한동안 훨씬 건강해지겠지만 어차피 생활하다 보면 다시 설탕에 중독된 예전 상태가 되겠죠. 마약과 함께한 문명,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큰 문명이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문자도 생깁니다. 문자가 생긴 시점부터 바로 마약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즉, 그 이전부터 마약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양귀비, 인더스와 황호 문명에서는 대마, 마야 문명에서는 코카잎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마약식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죠. 도시가 생겨나면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교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계층도 생겨날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비법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해줍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빨면 신을 본다. 이런 게 기록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지금과는 달리 마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약도 없는 시절에 이 식물을 먹으면 고통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니 신성시할 수밖에 없죠. 원시 종교의 샤먼과 지역의 우두머리들은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귀한 마약식물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호의를 베풀 수 있었죠. 기독교의 등장과 마약의 몰락, 마약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기독교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고 지하에 숨어있던 초창기에 그들은 마약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신의 뜻을 따르려면 역시 약을 빠는 수밖에 없죠. 마약은 성경에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오는데 그들이 준 선물 중 하나가 모략입니다. 여기서 모략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편이 확률이 높습니다. 아편이 예수의 탄생에 선물할 만큼 좋고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또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갈이라는 음료를 주는데 이건 와인에 아편을 섞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음료를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역시 우리 예수님, 마약을 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갈을 거부한 이유는 마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통을 주는 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이 고통이 신이 준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죠. 즉, 진통제인 아편이 들어간 갈을 마시지 않은 건 일종의 오기입니다. 내가 이거 못 참을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가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마약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마약이란 규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마약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르네상스의 모토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회귀이다 보니 마약에 대한 인식도 중세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거죠. 많은 분이 르네상스를 이성의 시대로 생각하지만 사실 르네상스는 이성의 시대라기보다는 반중세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적이지 않은 모든 것, 가령 환상과 미신 같은 것도 크게 유행하던 시기였죠.
그 반중세적인 것들 중 하나가 이성과 과학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성의 시대는 17세기가 되어서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부르죠. 마약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아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편 알약, 아편 비누, 아편 과자, 아편 반창고, 아편 관장제, 아편 식초, 아무튼 제품에 아편만 들어가면 잘 팔렸습니다. 당시의 허니버터였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 금지 정책, 한국은 마약 청정국인가에 대한 것, 마약이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인지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을 권해봅니다. 마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궁금증의 영상을 본다면 당장 꺼라. 마약은 곧 죽음이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걸까? 의지로 마약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해서 마약을 한번 하는 순간 못 멈추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이 모든 의지를 죽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영상을 종료하세요. 어쩌면 마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더 좋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약의 진짜 의미, 대마초와 마약의 관련성, 일상생활에서 느껴보는 마약, 금단 증상 느껴보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기심에 보고 있다면 당장 영상을 꺼라. 마약의 진짜 의미, 마약의 마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대부분은 마귀의 마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찾아보니 마약의 마는 마귀 마가 아니라 절이다. 마비되다 마이다. 그러니까 마약은 악마의 약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뜻이다. 대체 마약이 뭘까요? 왜 우리는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분류하면서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사람은 마약이라는 범주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법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법에서 마약류로 지정하면 그때부터 마약인 겁니다. 물론 법률로 지정되기 위해서 과학적 증거와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란 것이 애매해서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시대별로 국가별로 마약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유엔이 제시하는 마약의 기준을 쭉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약물의 위험성과 의존성이죠. 그 기준에 따라 아편, 엑스터시, 헤로인,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등이 마약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카페인은 마약에서 제외됐죠. 법적으로는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국가가 허용한 3대 마약 중 가장 약하다는 카페인을 살펴봅시다. 카페인은 중독이 됩니다. 의존성이 있죠.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반나절만 커피를 못 마셔도 금단 증상을 보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머리도 멍해지고 속이 안 좋아지면서 손톱을 물어뜯게 되죠. 또한 카페인은 독성이 있습니다. 많이 섭취하면 죽을 수 있어요. 카페인의 치사량은 약 10g인데 이는 프랜차이즈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귤러 사이즈 80잔 정도입니다. 커피 80잔을 한 번에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 안전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량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특별히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10잔 정도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죠. 반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초의 치사량은 5분 이내에 자신의 몸무게만큼 피우는 겁니다. 참고로 대마초 한 개비는 1g이 안 됩니다. 1g이라 치더라도 거식증에 걸린 깡마른 40kg 여성이 대마초를 피워서 죽으려면 5분에 4만 개비를 피워야 합니다. 물론 대마초는 꽤 특별한 경우입니다. 헤로인이나 히로뽕처럼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이 마약으로 지정된 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애매한 의약품들은 필요에 따라 마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마약 사용자의 70에서 80%는 평생 대마초만을 피웁니다. 즉, 대마초만 합법화돼도 마약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죠. 대마초는 알려진 대로 위해성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기술의 발달로 마약 성분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대마초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은 술이나 담배보다 위해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중독성도 낮고요. 마약 금지론자들도 이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약 금지론자들은 대마초 금지 정책을 고수하는 걸까요? 그들은 일명 디딤돌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대마초를 피웠어요. 좋네. 그래서 계속 피우다 보니 내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더 강한 거, 더 좋은 걸 찾게 돼서 결국 하드드럭까지 한 단계 올라가 나올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손도 못 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면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약 5%쯤 됩니다. 디딤돌 효과가 맞다면 제가 맥주를 몇 년 마시다 보면 맥주에 내성이 생겨서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결국 맥주를 증류시킨 위스키에 손을 댔다가 중독이 돼야 합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면 소주 중독자가 되고 와인을 좋아하면 브랜디 중독자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에세 1mg 피우다가 말보로 레드 피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문제 때문에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술이든 담배든 점점 더 순한 걸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쯤에서 마약을 하지 않는 독자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마약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피해를 주든 안 주든 간에 사람들은 대체 왜 마약을 하는 걸까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이들은 왜 하필 마약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장이 있죠. 바로 중독입니다. 말 그대로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호기심이든 치료든 강제로든 마약을 일단 접하게 되면 중독이 돼버려서 마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초기 정신의학자인 에밀 크레펠린 때부터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약 사용을 설명하는 주류 해설입니다.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주장이죠. 일단 마약을 접하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독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마약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고 몸에 흡수되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약이 특정 신경물질을 대체하기도 하고 신경물질을 자극해 과하게 반응하게도 합니다. 이런 마약 작용이 몸에 익숙해지면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 신경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더라도 더 많은 신경물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거죠.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마약을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찾듯이 마약 사용자가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끊을 수 없듯이 마약 사용자도 마약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약의 중독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수컷 쥐에게 순수한 물과 모르핀을 섞은 물을 제시합니다. 쥐는 물 대신 마약 음료를 선택하고 결국 중독이 됐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죠. 방법이 조금 다를 뿐 이런 식의 시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쥐에게 관을 삽입해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원숭이에게 코카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늘 중독, 그리고 죽음이죠. 이런 실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마약은 위험해.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는 건 만고의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해 일상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약 아닌 마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약 아닌 것들로 마약의 효과를 느껴보는 거죠. 담배와 술, 커피, 차, 이렇게 당연히 마약인 건 제외하고요. 섹스나 도박, 이런 건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누구나 마약 못지않게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 제외하겠습니다. 섹스나 도박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중독되는 건 마약 중독보다 딱히 낫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들의 안전한 놀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음악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합법적으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마약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음악은 마약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뇌 속에서 도파민 활성이 촉진되는데 도파민은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대부분 마약도 도파민을 대체하거나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음악이 뇌에 작동하는 방식은 마약과 거의 같습니다. 음악의 마약 효과는 자신이 잘 모르는 음악보다 잘 알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더 극대화됩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뇌는 바로 그 음악을 알아차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악에는 보통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클라이맥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고대하던 클라이맥스가 오면 뇌는 기다림을 보상받으면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단적인 쾌감을 맛보게 되죠. 개그맨 유민상 씨의 유행어처럼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물론 이건 음식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실제 마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본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성관계도, 음주도, 흡연도 음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신다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적 엑스터시는 고대부터 인류가 마약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종교를 돕기도 했지만
종교 그 자체도 마약 같은 황홀감을 선사하죠. 마약으로서의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일단 신앙을 가져야 하고 마음속으로 진짜로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죠. 운 좋게 믿음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마약을 경험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종교 집회에 참여하세요. 사회와 격리돼서 외딴 곳에 떨어져서 하는 집회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당일치기가 아니라 숙박을 한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캠프의 저녁 시간이 되면 고양된 상태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행사에 참여하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방언을 하게 겁니다. 신이 당신에게 찾아오고 당신은 마약 이상의 엑스터시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종교 음악까지 합쳐지면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죠. 음악도 종교도 싫다면 좋은 대체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마약의 이름은 바로 설탕이죠. 단맛이 당기는 건 인류의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늘 열량 부족에 시달렸고 높은 열량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단맛은 보통 열량이 높죠. 즉, 인류는 설탕을 좋아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뇌는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설탕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먹으면 뇌에 곧바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설탕은 마약처럼 뇌 속에서 도파민을 활성화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뇌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단 걸 찾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을 섭취하는 것으로 마약하는 기분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마약 금단 증상을 경험해 볼 수 있죠. 영화에 보면 마약을 끄는 중독자들이 금단 현상을 겪는데 마약도 해보지 못한 우리가 이 기분을 이해하긴 쉽지 않죠. 하지만 설탕을 끊음으로써 이 기분을 유사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사 먹는 음식 대부분에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료, 술 이런 건 당연하고 각종 찌개나 볶음 등에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맛을 내기 쉬우니까요. 설탕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을 철저하게 자신이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조미료도 쓰면 안 됩니다. 그 안에도 당류가 들어있죠. 그럼 모든 철저하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 설탕을 끊고 3일 정도 지나면 드디어 고대하던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메스꺼움과 두통이 찾아오죠. 물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여러분은 한동안 훨씬 건강해지겠지만 어차피 생활하다 보면 다시 설탕에 중독된 예전 상태가 되겠죠. 마약과 함께한 문명,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큰 문명이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문자도 생깁니다. 문자가 생긴 시점부터 바로 마약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즉, 그 이전부터 마약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양귀비, 인더스와 황허 문명에서는 대마, 마야 문명에서는 코카잎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마약식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죠. 도시가 생겨나면 사람들 사이의 계층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교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계층도 생겨날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비법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해줍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빨면 신을 본다. 이런 게 기록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지금과는 달리 마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약도 없는 시절에 이 식물을 먹으면 고통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니 신성시할 수밖에 없죠. 원시 종교의 샤먼과 지역의 우두머리들은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귀한 마약식물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호의를 베풀 수 있었죠. 기독교의 등장과 마약의 몰락, 마약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기독교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고 지하에 숨어있던 초창기에 그들은 마약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신의 뜻을 따르려면 역시 약을 빠는 수밖에 없죠. 마약은 성경에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오는데 그들이 준 선물 중 하나가 모략입니다. 여기서 모략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아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편이 예수의 탄생에 선물할 만큼 좋고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또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갈이라는 음료를 주는데 이건 와인에 아편을 섞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음료를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역시 우리 예수님, 마약을 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갈을 거부한 이유는 마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통을 주는 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이 고통이 신이 준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죠. 즉, 진통제인 아편이 들어간 칼을 마시지 않은 건 일종의 오기입니다. 내가 이거 못 참을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가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마약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마약이란 규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마약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르네상스의 모토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회귀이다 보니 마약에 대한 인식도 중세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간 거죠. 많은 분이 르네상스를 이성의 시대로 생각하지만 사실 르네상스는 이성의 시대라기보다는 반중세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적이지 않은 모든 것, 가령 환상과 미신 같은 것도 크게 유행하던 시기였죠. 그 반중세적인 것들 중 하나가 이성과 과학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성의 시대는 17세기가 되어서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부르죠. 마약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아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편 알약, 아편 비누, 아편 과자, 아편 반창고, 아편 관장제, 아편 식초. 아무튼 제품에 아편만 들어가면 잘 팔렸습니다. 당시의 허니버터였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 금지 정책, 한국은 마약 청정국인가에 대한 것, 마약이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인지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을 권해봅니다. 마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